오늘은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도 못 내고 또 돈도 못 돌려받고 이런 상황들이 학창시절에 다들 한 번씩 있었을 겁니다. 조금 밀렸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20일을 꼬박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재아입니다. 오늘은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말 잘생긴 금융전문가 전인구 선생님과 너무 귀여운 학생 차은정님과 함께 신용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반갑습니다. 한 예. 번씩 해주세요. 우리 잘생기신 전인구님. 그건 제가 빨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대한민국 경제교육상을 수상했고요. 경제교육을 위해서 이제 활발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18살 차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용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용관리, 우리 학생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신용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해요. 돈 관리도 어려운데 제가 은행에서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신용관리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신용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신용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요? 신용이라는 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 쓴 뒤에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말합니다. 현재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그 대가를 미래에 지불할 수 있게 되므로 신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외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빌려 쓴 뒤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이제 매점 갈 때 좀 돈이 부족하다고 500원씩 빌리고 이렇게 또 갚고 이런 상황도 우리가 신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나요? 제가 매점 갈 때마다 200원, 500원씩 부족해서 친구들한테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빌린 건 맞지만 10,000원도 아니고 500원, 1,000원 갚으라는 친구들 보면 되게 쪼잔하고 째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정확하게 빌리고 또 정확하게 갚아야 되는 게 이제 신용이에요. 반대의 상황에 놓인 이제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씩 빌려주다 보니까 정작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갚아줘 이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치사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앞에서도 놀릴 때도 있잖아요. 쟤 나한테 500원 갚으라 그랬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화도 못 내고 또 돈도 못 돌려받고 이런 상황들이 학창 시절에 다들 한 번씩 있었을 겁니다. 맞네요. 우리 원정양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아나운서님 표정도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도 약간 찔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급하면 좀 친한 친구를 찾게 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친구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친한 친구한테 1,000원만 빌려줘. 내 용돈 받으면 줄게. 2,000원만 빌려줘. 알바비 받으면 줄게. 이랬는데 아니 친구가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1,000원씩 2,000원씩 빌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빌려버린 거예요. 표정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빌린 것 같은데요. 조금 밀렸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빌린 거 갚으려고 제가 막 단기 알바, 당일 알바까지 알아본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 친구 중에 그래가지고 차 파는 친구 있어요. 어머나, 차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냐면 신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빌리는 것도 갚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원이던 2,000원이던 친구들에게 돈을 갚지 않는 친구보다는 잘 갚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성인이 돼서 금융거래를 할 때도 은행 같은 금융회사 역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신용관리의 첫 시작일 겁니다. 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부여되는 이제 신용 점수가 있는데요. 경제생활에 필요한 또 하나의 신분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처럼 이제 신용 점수는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신분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점수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금액도 달라지고요.
적용되는 금리도 달라지고 또 대출 가능 여부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는 총점이 몇 점일까요? 100점. 100점. 10점 만점 10점 아니고요? 100점. 100점. 다 틀렸어요. 1000점이에요. 자, 그래서 100점이면 그럼 되게 낮은 거네. 낮은 거죠. 아유, 대출 안 되죠. 그래서 이 1000점으로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용도의 낮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는 나이보다는 신용 거래랑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의 경우 평균 신용 점수가 600에서 700점, 그러니까 5에서 6등급이니까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신용카드도 안 쓰고 대출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신용 점수가 엄청 낮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번에 친구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았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 등급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다 갚았나요? 아, 물론이죠. 잘 생각해봐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다 갚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절대 안 빌려요. 이게 친구들과의 신용, 금융거래에서의 신용은 신용이 왜 중요한지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금융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1금융권, 2금융권 여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행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이제 그렇게 알고 거래하면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TV에서 자주 보는 땡땡 앤 캐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 2, 3 금융권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3금융권까지 있어요? 신용 관리하는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금은행을 가리켜서 우리는 1금융권이라고 불러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반 은행을 비롯해서 뭐 산업은행, 뭐 이런 특수은행들, 또 지방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을 말하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 지점망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혹시 요즘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제1금융권인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도 1금융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은 제2금융권은요? 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이제 뭐 증권사, 보험사를 비롯해서 신탁회사인 자산운용사, 신용카드사, 뭐 캐피털사, 리스사, 뭐 이런 여신 금융사들을 이제 우리 은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문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금융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또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금융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1금융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들, 그리고 땡땡 저축은행 이런 여기도 다 2금융권에 속합니다. 농협과 수협이 제2금융권이라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네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할 3금융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금융권은 이제 제도 밖의 대부업체를 의미를 해요. 저 학생이 아직 써본 적은 없죠.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비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대부업체들이 제1, 제2금융권과 비교되는 개념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비공식적으로 종종 사용되는 건데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처럼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잘 빌려줍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아도 쉽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3금융권으로 쓰면 되겠네요? 어우, 좋아요. 한번 이제 쓰면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리 말을 해줄까요? 한번 몸으로 해볼래요. 들어볼까요, 먼저? 들어보세요. 드는 게 좋아요.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일수록 금리가 비싸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대출 받기가 어렵고 깐깐할수록 금리가 낮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 대부업체들은요, 법정 최고 금리인 24%,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집 보증금 또는 뭐 학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빌리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신용이 좋아서 4% 이자를 냈다 이러면은 1년에 총 40만 원의 이자를 내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평소 신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에 20%니까 1년에 총 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네요?
와,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신용 관리를 잘하고 잘하지 못했는지의 차이일 뿐인데 16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10,000원짜리 알바를 해도 160시간 일을 더 해야 하는 것과 같네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 8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제가 20일을 꼬박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또 그 근무 시간으로 다 환산이 되네요. 수학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꾸준히 신용 관리를 잘해서 대출받을 일 있으면 꼭 제 1금융권을 이용해야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신용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5가지. 예. 잠시만요. 저 메모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제가 펜을 빌려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사이가 되게 좋으시네요. 왜냐면 저 지켜보려고요. 진짜로 지켜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휴대폰 요금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정상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건 비교적 쉬운 방법이네요. 내가 그만큼 거래를 잘 하고 있다, 잘 빌리고 잘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과금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기. 둘 다 6개월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그리고 6개월 넘게 사용하기.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잘 갚았다라는 거를 실적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신용 정보를 조회를 자주 하고 꾸준히 해서 혹시 내가 연체되는 게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쌤, 근데요, 저 지난달에 휴대폰 요금 다 연체했는데 어떡해요? 아이고.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게 연체는요 정말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사회에서 연체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가 되고요. 그리고 대출 등의 금융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또한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기 연체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연체를 모두 해결한 뒤에도 3년 동안 CB사에 등록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장기 연체인 경우에는 연체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CB사랑 한국신용정보원이 등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모든 금융기관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얘 돈 안 갚았어요. 연체를 다 정리했다 하더라도 이 연체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연체는 순식간에 신용 점수를 훅 떨어뜨리네요. 미래 나의 신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신용 점수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 여러 곳곳에서 매겨지고 있고 학생인 지금부터 신용 연체를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이 어른이 됐을 때 높은 신용 점수를 갖게 해주고 돈이 필요할 때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게끔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신용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근데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이게 과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써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헷갈려요. 그쵸? 헷갈리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제가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신용점수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저만의 꿀팁인데 알려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신용 점수를 쌓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친구들이 좀 이게 많이 고민할 만한 문제인데요. 등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독립을 위해서 주거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과 낮은 신용 점수로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높은 금리를 감안하고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찾아가기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다양한 대출 지원 상품을 마련해 뒀는데요. 아, 네. 다행히 나라에서 마련해둔 제도가 굉장히 탄탄하네요. 상세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 금융 정책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직장 생활을 제법 했거든요. 신용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챙길 게 너무 많네요. 네, 평소 공과금 납입일, 뭐 휴대폰 결제일 등을 이제 꼼꼼히 챙기는 것도 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귀찮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도 10년 후에 선생님을 뵐 때는 신용 점수 1000점이 되어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와, 1000점 정말 부러워요. 저는 연차한 적이 없는데도 아직 895점이에요, 제가. 900점만 넘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 1000점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자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기 있는 전구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도 1000점이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